두고 가야 돼. 문제 연습을 안 하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었어도 문제를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실전 문제 잘 못 풀 때가 많단다. 또 수능 문제는 단순하게는 잘 안 내. 그러니까 논리가 완전히 이해돼야지 풀 수 있도록 문제 낼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 연습은 꼭 해봐야 돼. 다는 못해도 몇 개 같이 풀어보자. 85페이지 먼저 봐봐. 85페이지.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나 그림의 을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가를 뭐라고 주장했나 보자고. 사람은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행위보다 다른 행위가 더 선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행할 것이네. 다 나왔네. 안다면 그것을 행할 것이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가?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말하는 것 같다. 나에 보니까 사람들은 금연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가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냐? 몰라서다. 진정으로 몰라서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지? 흡연의 즐거움이 결국 고통이 되는 걸 몰라서야. 기억 말 되겠죠? 니은 흡연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대적이죠. 오케이. 소피스트적 견해가 될 것 같다.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주지주랑 통하겠다. 됐나?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그죠? 주의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다. 2번 문제. 갑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 위에 다른 것이 아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우리가 배웠던 거네. 소피스트 얘기했었죠. 내가 트라시마코스 얘기 소개했었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했었던 사람 내가 소개한 적 있잖아. 좋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똑같은 정의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자, 이게 트라시마코스라는 걸 몰랐다고 치자고. 결국 모든 가치 판단이겠지. 그지? 가치 판단은 그지? 단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주의적이다. 되겠냐? 그런데 언제 사상가들이래? 서양의 고대래. 고대라면 그리스하고 헬레니즘을 말하는 거라고. 되겠나? 서양 고대 그러면 뭐하고 뭘 말한다고? 그리스하고 헬레니즘 말하는 것이니까 소피스트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그것이 덕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닌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다. 정의는 덕이고 지혜이며 부정의는 악덕이고 무지이다. 부정의는 뭐래? 악덕이면서 뭐래? 무지래.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분명해졌네. 소크라테스다. 되겠냐? 갑은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정의를 찾았다. 이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건가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좀 수준이 생겼는데? 기특한데? 을은 정의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 그렇죠? 보편적 절대적인 개념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갑은 이성으로, 을은 감성으로, 소피스트는 경험주의자죠. 되겠냐? 소크라테스는 이성주의자였었습니다. 그죠? 4번 갑은 조화를, 을은 이익을 정의해. 이익을 정의해 고유한 덕이라고 본 거는 갑에 가야 될 것 같고. 되나? 강제 이익이라고 말했으니까 조화를 강조한 건 누구였었더라? 플라톤이었었지요. 기억나나? 사주도 기억나냐? 지혜와 용기와 욕망에서 배우는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가 뭐라 그랬지? 정의. 이건 플라톤 쪽이죠. 갑을은 습관화가? 이건 누굴 말하는 것 같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얘기할 때 나오나? 중, 용 얘기할 때 나온다. 되겠냐? 다음 페이지 가보죠. 87페이지에 1번. 그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전제호편이다. 아버지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 동생과 자주 다툰다면서 아빠가 보기엔 너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온화한 행동을 꾸준히 왜 이러지? 꾸준히 가보자고. 어디 갔어? 실천이 안 되고 고대 윤리사상가는 말해 꾸준한 실천을 말한다. 누구 냄새가 좀 나나?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행동. 용을 말하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읽고 우리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천적인 지혜가 없이는 참된 선은 실현될 수 없다. 말 되나 안 되나?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는 것 플러스 뭐까지 필요했던 거야? 의지까지. 아무튼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말 된다. 되냐?
2번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옳고 그름. 결과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게 돼? 상대적이게 돼? 상대적이게 되겠죠. 이 말 이해가 되나? 3번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노하는 것. 그것이 중용이다. 되냐?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를 중용은 산술평균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후퇴할 때 후퇴할 줄 아는 게 용기인 것이고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게 용기인 것이다. 되겠냐? 화를 낼 때 내는 것이 중용에 맞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한 덕과 일체로 영혼의 활동이다. 영혼 동그라미. 소크라테스에서 아리스토텔스까지 그리스의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영혼은 다 이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되겠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스 이성주의자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4번 말 된다. 한 번의 유독한 행위만으로 유독한 삶이 되는 건 아니다. 한 번의 행동 가지고는 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서 몸에 배야 된다. 습관화된다. 되나? 이 말도 기억해 두렴. 그래서 아리스토텔스 원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듯 한 번의 선행으로 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의 행동 가지고는 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케이지? 좋아. 2번 문제. 괜찮은가? 넘어가도 되겠지? 어렵지 않나? 어려운가? 뭐라는 거야? 넘어가도 돼? 질문 있으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나? 안 괜찮군. 뭐가 문제일까? 한번 보기만 먼저 봐볼까? 우선 제시문을 누굴 말하는 것 같은가? 에피크로스를 말하나? 아리스토텔 이거 뭐야 이거? 해봐야겠네. 오늘날 도박과 마약 중독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해오는 향락 문화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쾌락 시기가 얼마나 깊숙이 만연하고 있는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진정한 쾌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는 이러한 극단적 쾌락 추구가 인간을 비참에 만들고 죽음을 앞당긴다고 경고했다. 그런 쾌락을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고 보았지만 뭐가? 쾌락이. 무슨 주의자야? 쾌락주의자네요. 되겠냐? 쾌락주의자네. 이거 읽고 쾌락주의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되겠냐?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간소한 식사를 권했고 욕망의 절제. 절제하는 쾌락주의자, 소극적 쾌락주의자네. 누군가? 에피크로스를 말하는 거죠. 괜찮겠냐? 에피크로스의 말 중에 그런 말도 기억해 두라고. 에피크로스 그렇게 말한다고. 에피크로스는 끊임없이 절제를 강조해. 절제. 그래서 뭘 모르고 에피크로스의 글을 읽으면 이 사람 금욕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절제를 강조한다고. 근데 에피크로스가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욕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거죠. 쾌락의 지속을 위해서인 거죠.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인 거죠. 이 말 이해가 되겠냐? 되나?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대로 말하면 뭘 피하기 위해서야? 쾌락의 역리를 피하기 위해서인 거지. 이 말 이해가 되나? 그래서 절제를 강조하는 소극적 쾌락주의다. 오케이인가? 에피크로스는 말하기를 자기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신과 겨눌 수 있을 만하다. 나는 내 욕망을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빵 하나, 빵 한 조각 그리고 물 한 모금만 있어도 충분히 쾌락 상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쾌락주의자란다. 에피크로스의 죽음에 관한 얘기 내가 들려줬나? 에피크로스는 마음에 쾌락은 잔잔하게 있어야 되지만 고통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요. 고통과 불안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되나?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없어야 되겠는데 에피크로스를 끝까지 괴롭힌 문제가 있었단다. 이 문제로부터의 고통과 공포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공포, 그 공포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그건 뭘까? 죽음이라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온한 쾌락을 유지하는 것, 정신적 쾌락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것이 주는 고통을 벗어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벗어나면 좋겠는가? 에피크로스가 해답을 찾았어. 그 에피크로스의 답이 이런 거야.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 이게 참 답이야. 죽음이 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고통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야. 왜 죽음이 너하고 무관하냐? 라고 물었어. 에피크로스가 대답했어. 내가 있을 땐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땐 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있을 땐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땐 내가 없기 때문에 나와 죽음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공포를 갖는 건 쓸데없는 일,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대답이란다. 동의가 되나? 나도 잘 동의가 안 돼. 어쨌거나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해결한단다. 죽음에 관한 얘기 중에 공자 얘기도 아주 유명하죠. 어느 날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공자한테 물었어.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나? 공자가 그렇게 대답해. 내가 아직 삶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내가 삶 다음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공자가 그렇게 대답해. 공자 대답은 훨씬 더 솔직하죠? 공자 말뜻은 뭐겠냐? 그냥 모른다는 걸까? 공자 뜻은 이런 걸 거라고. 죽음 저편의 문제는 내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죽음 저편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닌 거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이 현실 삶에 치열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내 몫인 것이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지. 되나? 난 공자에게 훨씬 더 다가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에피쿠로스 죽음에 관한 얘기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간소한 식사를 권했고 욕망의 절제를 주장했다. 소극적 쾌락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에 반대했던 소극적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를 말한다. 이성적 관조를 통해 밑줄. 거기에 봐. 쾌락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일까 경험주의자일까? 언제나 경험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거든. 따라서 쾌락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자다? 경험주의자다. 하나 배우면 도를 깨우쳐봐라. 경험주의는 절대론과 통한다 했나 상대론과 통한다 했나? 그렇다면 쾌락주의는 절대론자들인가 상대론자들인가? 이게 이어지는 거란다. 이 말 이해되나? 쾌락주의자면 경험론자들이고 쾌락주의자면 상대론자들인 거란다. 알아듣겠냐? 굿. 이성적 관조? 이거는 이성주의니까 쾌락적인 거리가 멀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남을 배려한다? 일단 별표를 해놓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여 참된 쾌락을 추구한다. 참된 쾌락은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3번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왜 그게 틀렸을까요? 헬레니즘의 특징이 있었단다. 그게 뭐였냐? 개인주의였다고. 국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단다. 이 사람들은 진취적이라 그랬나 소극적이라 했나? 소극적이라고.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뭘 개선한다. 특히나 사회 문제 개선한다? 헬레니즘의 시대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문제 나오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고. 확인해 봐야지 된다고. 알겠냐? 5번, 4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쾌락 상태라고 에피쿠로스는 보는 거지. 되나? 그걸 뭐라고 불렀나? 아, 타락시야. 기억나냐? 오케이. 본능과 욕망에서 벗어나 보편적 이성. 이건 이성주의죠. 5번도 X가 될 것이다. 괜찮냐? 넘어가죠. 89번도 풀어봤나? 89페이지 풀어봤나? 넘어가 될 것 같으냐? 답 모른다니까 내가. 불러봐. 답 1번 몇 번이야? 3번. 반대 손 들어봐. 만장일치로 1번은 답 3번. 괜찮아?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안 해봐도 돼? 불안하면 얘기해. 넘어간다. 내가 점점 불안해지네. 3번 보자. 니은. 오로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니은은 이성주의죠. 위 얘기는 스토아파 얘기인가? 그렇죠. 감정에 동요가 없는 상태. 되나? 아, 파테야. 파토스가 감정이라 그랬죠? 좋았어. 디귿은 뭔데?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 정념, 동그라미. 감정, 욕망을 정념이라 한다. 그럼 감정과 욕망을 버린다. 금욕주의랑 통한다. 됐냐? 니은, 디귿 말 되네요. 기억 볼까요? 의지에 의해서 도덕적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나? 의지가 틀린 겁니다. 스토아파, 운명에 순응한다 그랬죠?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의지에서 뭘 개선한다 이러고 나오면
스토아파나 헬레니즘의 분위기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냐? 우리 교과서는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다 써놔. 기억 옆에다가. 안심, 임명, CF 방가로고 써놔. CF 방가로. 내가 전에 CF 방가로 한글로 쓰는 애 봤어. CF라고 쓰더라고. 웃지? 분명히 있을 것이야. 뭐라고 쓰라고? 안심, 임명. 안심, 임명. 안심, 임명.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니까 봐둬야 돼. 안, 편하다는 뜻이야. 심, 마음심이야.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야. 되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마음의 평안. 입은 선다는 뜻이야. 선다. 기립할 때 쓰는 입자. 선다는 뜻이야. 명은 운명이야. 안심, 마음의 평안. 임명, 운명 앞에 섬. 운명 앞에 선다는 건 운명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운명에 순응해서 뭐의 평안을 찾는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냐? 전형적으로 어느 시대의 분위기다? 헬레니즘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콕 찍으면 누가 제일 가깝다? 스토아파가 제일 가까운 거죠. 이 말 이해가 되겠냐? 오케이. 리을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겠나? 헬레니즘의 분위기랑 맞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나? 오케이. 2번은 다 몇 번 하면 되겠나? 4번인가? 아, 2번은 나중에 문제 뒤에까지 배워야지 알겠다. 그지? 일단 넘어가자고. 나머지 문제는 내가 그럼 답을 뽑아줘야 되나? 알았어. 진도나 가자. 어디까지 갔나 우리? 데카르트까지 했나? 오케이,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오늘은 칸트 갑니다. 또 스피노자는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하진 않겠지, 그지? 누구 맘이라고? 내 맘이야. 칸트. 우리 근대척의 1번을 누굴 배웠냐면 첫 번째 누굴 배웠어? 근대에 들어와서 베이컨. 두 번째는 데카르트. 베이컨 무슨 논의 아버지였나? 경험론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합리론. 합리론의 아버지 이렇게 배웠지? 세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이 칸트. 칸트도 난 참 추억이 많은데. 칸트. 나한테 칸트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세상은 지금 떠나셨는데 백발 노인네셨어. 백발 노인네인데 멋쟁이였어. 그분은 늘 흰 바지에 흰 구두를 신고 다니셨어. 머리는 백발이신데 백발을 기름 발라주고 올백을 하고 다니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늘 백발제비라고 불렀었는데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시험 보실 때 시험 보는 방법도 독특하셨단다.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은 선생님이 손수 시험지 갖고 들어오셔. 갱지. 8절 갱지를 조교도 안 시키고 손수께 싸가지고 들어오셔. 그래서 테이블에다 뜩 올려놔. 문제는 늘 한 문제였어. 실패했다가 문제를 한 문제 찍 쓰셔. 그럼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이 종이를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야.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야. 쓸 때 책 보고 써도 돼. 공책 보고 써도 돼. 책, 공책 다 올려놓고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야. 그렇게 시험 보는 걸 대학에서는 오픈북이라 그래. 오픈북 테스트라 그러는데 책 열어놓고 시험 본다 그런 뜻인 거지. 오픈북 테스트라면 꼭 책을 한 10권씩 싸갖고 온 애들 있어. 책 잔뜩 싸놓고 시험 보는 거야. 얘들은 답안지 잘 쓸까 못 쓸까? 절대로 못 쓰죠. 이만큼이나 가지고 왔다는 건 그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책을 어느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자기가 종합적인 답안지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픈북 볼 때도 웬만하면 책 거의 안 갖고 간단다.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 필요한 참고가 있으면 메모한 거 정도 가지고도 하지 거의 잘 안 갖고 들어가는데 늘 시험 문제 하나였어. 내가 칸트 공부할 때
우리 칸트 내가 마지막 봤던 시험이 시험 문제가 아주 유명했었어. 시험 자체가 서울에서 한때 화제가 됐던 시험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 선생님 문제가 뭐였냐면 칸트의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라.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지. 이제 설명 들으면 감은 좀 올 것이. 내가 칸트를 세 가지로 설명할 터인데 칸트 첫 번째는 칸트 책을 중심으로 소개할 생각인데 칸트 첫 번째는 순수 이성 비판. 이거 칸트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내가 두 번째 소개할 건 역시 칸트의 책 제목이에요. 그 두 번째 칸트의 책 제목이 실천 이성 비판. 둘 다 칸트의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 순수 이성 비판 책 제목이고요. 실천 이성 비판 책 제목인데 제목을 딱 보니까 칸트 뭘 더럽게 좋아하냐? 이성 무지하게 좋아하네. 또 무지하게 좋아하는 게 뭐야? 비판도 무지하게 좋아하시네. 이성과 비판은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금방 감 잡히는데 본인이 순수 이성도 있고 또 무슨 이성도 있대? 칸트는 사람의 이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두 가지로 이성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왜 칸트는 이성을 둘로 나눠서 설명했을까요? 이해될 수 있어. 설명해 볼게. 칸트는 순수이성,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순수이성은 지식을 알게 되는 지적 능력.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이성을 말한대. 우리가 지식을 알도록 해주는 지식을 알 때 작동하는 이성의 힘을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고 부르지. 예를 들면 너희가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냐? 뭐야? 가끔 이해가 되지? 되잖아? 될 때가 있다고 상상해봐. 자, 설명을 듣고 그런 거였었네. 그게 그거네. 무언가 알게 되지 않냐? 이 아는 거, 이성의 힘일 텐데 이 무언가 아는 능력, 지식을 아는 능력을 칸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순수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됐냐? 그럼 실천이성은 뭘까요? 칸트 말하기를 실천이성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래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실천이성은 뭘 아는 거냐면 도덕을 아는 능력이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그걸 선악 판단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그런 이성적인 힘. 선, 악을 구별하는 것도 이성인데 이 도덕을 판단하는 힘을 칸트는 뭐라고 말하고? 실천 이성이라고 부르고 지식을 판단하는 걸 뭐라고 불러? 순수 이성이라고 부른단다. 감 좀 잡히지? 그리고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도덕적이든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는 거 많고 지식이 많다 그래서 항상 도덕적이진 않죠. 오히려 아는 거 많고 지식이 많지만 인간성은 쓰레기일 수도 있죠. 도덕성은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런 사람들 봤나? 난 무지하게 많이 봤단다. 서울대 가봐라. 쌓였단다. 몇 프로 나올 것이야. 무식하다 그래서 다 도덕성이 후진가? 그렇지 않지요. 아는 건 없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치? 근데 그러면 늘 예를 들어 어떻게 내 어릴 때 친구들인데 난 변두리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어. 내 초등학교 동창들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10대 명이 지금도 자주 만나는 편이야. 한 17명이 모일 때가 제일 많이 모였었는데 17명이 만나잖아. 그중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둘밖에 없어. 나하고 해군 장교인 애가 있어.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만 4년제를 나왔어. 2년제 나온 사람도 한 명밖에 없어. 고졸도 5밖에 없어. 대개 고중퇴, 중졸, 중중퇴야. 내 어릴 때 친구들 공부하고는 진짜 담을 쌌던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인간성은 정말 괜찮은 친구들.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쪽은 거의 마비된 친구들이었었지만 뭐 이쪽은 아주 풍부한 이런 친구들이 내 어릴 때 친구들이죠. 실제 우린 그런 경험을 하죠. 둘 다 좋은 경우도 본 적 있나? 내가 이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왜 웃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는 드물게 보지요. 좀 민망하네. 근데 아무튼 드물게 보지. 물론 가끔 최악의 경우도 보지요. 공부도 못하는 게 인간성도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보지. 어쨌거나 칸트가 나누는 문제의식은 이해가 되는 거야. 지식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칸트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여기서 지식을 설명하게 되고요. 실천, 여기선 도덕을 설명하게 됩니다. 내 시험 봤던 마지막 문제가 뭐였다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라. 이제 문제는 좀 이해가 됐냐? 칸트가 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과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 이 두 책에서 주장한 칸트의 주장에는 뭐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을 찾아내서 칸트를 까봐라 이 말이지. 이제 문제는 좀 이해가 되나? 내가 그 문제를 보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 이건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였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칸트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비판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풍부한 정리를 가지고 있었어. 회심의 미소를 짓고 가서 시험지를 들고 왔어. 4장을 가지고 왔어. 시험지 4장을 가져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나중에 실제로 써봐. 내 경험에 의하면 그 8절지 앞뒷면을 갖다가 내가 빽빽하게 쓰잖아. 앞뒷면 한 면 쓰는데 30분쯤 걸리더라고. 그럼 앞뒷면을 빽빽하게 쓰면 1시간 짜리지. 4장 가져왔다. 몇 시간 쓰겠다는 거야? 안 보고 쓰는 겁니다. 안 보고 그냥 툭툭 써나가면 그래야지 4시간 걸려. 뭐 보고 찾고 이러면 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는 거야. 욕심을 내서 4장을 들고 왔어. 근데 그 시험이 유명해진 건 내 답안지 때문이 아니었어. 나도 답안을 멋지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칸트에 대해서 나도 A 받았었으니까 굉장히 답안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 답안지가 아니라 내 친구 때문에 그 시험이 유명해졌어. 내 앞에 내 친구가 시험 보는 내 앞자리에 내 친구가 앉아 있었어. 경상도 친구였는데 괴짜였어. 내가 언젠가 얘기해 준 적 있나? 학교 입학할 때 고무신 신고 온 애가 있었다고? 내가 고무신을 신고 왔었어, 학교에. 그래가지고 다 기절했던 그런 친구들 정말 괴짜였어. 초등학교 때 주역을 한문으로 공부한 애야. 주역을 초등학교 때 한문으로 공부했던 별 이상한 한자를 다 아는 그런 친구야. 한문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알던 애야. 이 친구가 더 괴짜인 게 가방에 요즘에 뭐 전자사전이 많으니까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져 가지만 옛날에 대학생들 가방에 사전이 있었거든. 대개 무슨 사전 들고 다녔겠냐? 영어 사전 주로 들고 다녔겠지. 드물게는 독일어 사전 들고 다니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영어 사전을 대부분 들고 다녔었거든. 얘 가방에는 이렇게 두꺼운 옥편이 있는 거야.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무겁기도 무지하게 무거운데 이런 옥편을 들고 다니던 그런 괴짜가 있었어. 이 친구가 나랑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도 물론 친하지만 이 괴짜가 나를 당황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중에 한 번은 소개팅이 미팅을 하게 됐는데 내가 미팅을 3번 했는데 그 중에 이게 2번째야. 3번째인가 보다. 3번째. 원래 미팅을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땜빵하러 끌려나간 적이 있었어. 땜빵하러 끌려나가고 이제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더 이상 사람이 없었던 거야. 할 수 없이 우리 둘이 끌려나갔다. 경양식이라는 걸 먹어본 적 있나? 가벼운 양식 있잖아. 왜 무슨 그런 거 못 먹어봤나? 가벼운 양식 가면은 가벼운 양식에서 다양한 메뉴가 돈가스 같은 가벼운 그런 양식을 먹는 집이었는데 정식이라는 걸 시켰는데 음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오케이. 햄버거 스테이크 요만한 거 조금 있고 무슨 생선 튀긴 거 좀 이렇게 튀긴 것도 있고 뭐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그리고 상추 같은 거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야채도 좀 있고 뭐 이런 한 접시에 나오는 메뉴를 먹게 됐어. 처음에 시키니까 습이 나오는데 스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냐? 스프가 나오면 습이 나는데 이 친구가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야.
내 서울 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걸 미리 들었지만 이렇게 나쁜 놈도 있냐고. 설렁탕 한 그릇 먹을 값을 받으면서 이 멀건 국 하나 주는 나쁜 놈들 어디냐고. 이게 국이라는 거야. 멀건 국 줬다고 막 화를, 여자애들 다 앉아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당황해가지고 참으라 그랬어. 난 한 2번 먹어봤거든. 참어라. 이게 다가이다. 또 나와? 그러더라고. 좀 이따가 이제 그 접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 좀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 먹고 마지막에 상추에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먹더라고. 상추에 싸가지고 박박박박 긁어 먹었는데 하나만 안 먹었어. 뭘 안 먹었는 줄 알아? 햄버거 스테이크를 안 먹은 거야. 이 햄버거 스테이크에 그 진한 갈색의 소스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거 안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야 쌈 싸 먹으면서 이거를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이게 먹는 거냐는 거야. 자기 비유가 사는 걸 억지로 참았다는 거야. 무슨 소떡에다가 묽은 말똥 뿌린, 소떡 마른 거에다가 묽은 말똥을 뿌린 이거를 밥상에 올려서가지고 자기가 비유 사가는 걸 매너상 참고 있었다는 거야. 뭐 이러던 괴짜가 있었어. 이 괴짜가 결정적으로 나를 당황시켰던 건 내가 이제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됐어. 니네는 웃긴다. 야, 나도 임마 여자를 사귀지. 그 여자랑 나랑 이제 한 3-4번쯤 만났는데 내가 그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나랑 워낙 절친했으니까 내가 얘기했지. 내가 요즘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냐. 자기도 한번 인사시켜달래. 그럼 당연히 내가 인사시켜야지. 그리고 이제 이놈하고 그 여자와 같이 이렇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그 여자네 학교 앞에까지 갔어. 얘를 데리고 간 거야. 커다란 그 카페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내가 앉아있고 내 친구 앉아있고 그 여자가 이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내 친구의 역할은 나도 이 여자 만난 지 몇 번 안 됐으니까 날 띄워주는 게 역할 아니겠냐? 날 띄워가지고 이 여자랑 나랑 잘 되게 만드는 게 역할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이 2시간 동안 지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여자랑 앉아가지고. 난 이러고 앉아있고 둘이 계속 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워낙 박식해.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 여자 또 어리 빠지고 이러고 듣고 앉아있고 2시간을 떠들더라고. 2시간을 떠들더니 그 여자한테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봤어. 그 카페에. 그 여자가 뭐 카운터 쪽에 저쪽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 여자한테 오줌 마려 오시죠? 이러는 거야. 오줌 마려 오시죠? 난 간이 막 찌릿찌릿해지는데 지가 2시간 떠들고 그런 다음에 지가 화장실 가면 되지. 아무튼 그래갖고 난 한번 당황을 시키더니 결정적으로 그 여자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이름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한자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내가 지금도 그 여자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 이 여자 이름이 마지막 글자가 뭐였냐면 이름이 마지막 글자 이렇게 쓴 글자야. 한자로도 안 잊어먹어 내가. 이게 마지막 글자였어. 무슨 글자인 줄 알아? 정자야. 정. 이 여자가 글자가 정자였었거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요게 정자 아니냐? 고들정자. 고들정자야. 정이라는 거 읽을 줄 알겠는데 무슨 정인지 뜻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도 저 글자의 뜻을 몰랐던 거야. 정자인 줄 알지만 읽을 수 있지만 무슨 정인지 몰랐던 거야. 자기가 모르는 한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표정이 불쾌해지더니 가방을 두적두적 하더니 이딴만한 오펜을 꺼내가지고 테이블에다 오펜을 올려놓는 거야. 그 여자랑 나랑 다 기절했어. 오펜한테 침을 치면서 일하면서 오펜을 막 두지더라고. 그래서 저걸 잘 찾았어.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쥐똥나무 정자군요? 이러는 거야. 쥐똥나무 정자군요? 나는 이제 완전히 갈이 떨어지고 이 여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랬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니에요? 이래가면서 면박을 주던 놈이야.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편을 찾았다. 이 앞글자가 뭐였냐면 우편에 이거였어. 요게 쥐똥나무 정자였던 거야. 이 자식이 의도적으로 요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읽었었던 것이. 아무튼 그렇게 나를 당황시키던 놈이었는데 이 친구가 내 앞에 앉아 있었어. 5분 지났는데 답안지 한 장 들더니 나가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잖아. 난 4시간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5분 만에 이 시험지 한 장 턱 덮어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야. 뚜벅뚜벅.
우리 백발제비 선생님부터 나까지 다 놀랬어. 놀래가지고 다 얘만 쳐다봤어. 혹시 시험지를 더 가져가나? 그걸 다 걔만 쳐다봤어. 뚜벅뚜벅 문 열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또 걱정을 했다. 제가 또 무모한 저공비행을 시도하는구나. 저공비행이라는 건 서울대는 만점이 4.3이 학점이. A 플러스 받으면 4.3이 나와. 전 과목 A 플러스면 평점 평균이 4.3 만점이지. 이 말 이해가 되나? 2.0 미만을 받으면 경고가 와. 그런 걸 학사경고라 그래. 학사경고. 학고라고 보통 그러죠? 학사경고라 그래. 경고를 갖다 연속 2번 받으면 퇴학이야. 누적 3번 경고면 퇴학이야. 그래서 우리는 학점 2.0 수면 위로 날아가는 걸 저공비행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애야. 학점이 뭐 2.01, 2.03 이런 식으로 수면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던 그런 애야. 근데 또 걱정을 했어. 그걸 한 2시간 동안 답안지 썼어. 2장밖에 못 썼어. 앞뒤로 4면을 쓰고 그리고 나왔어. 그 친구랑 만났어. 백지로 나왔냐? 아니래. 자기는 답안지 썼대. 진도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가 아야, 아는. 이것들은 진도 거부하는 거. 백지로 안 썼, 답안지 썼대. 그래서 뭐라고 썼냐고 물었어. 이럴 수가 있나? 한 줄 썼대. 그 친구의 한 줄이 우리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화제거리였었는데 한 줄을 답안지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죽은 칸트가 그 친구 이름 써가지고 산 나를 죽이는구만 자기 이름 써가지고 죽은 칸트가 산 나를 죽이는구만 이렇게 쓰고 느낌표 2개 찍었대. 그러고 나왔대. 기가 막혀가지고 답안지를 그따구로 쓰라고 그냥. 근데 이 답안이 유명해지게 된 게 얘가 철학을 A 받았단다. 그 답안지 가지고 우리 백발제비가 A를 주신 거야. 빨간 사인펜으로 손수 A를 주시고 우리 백발제비가 A 쓰고 나서는 밑에다 그렇게 쓰셨대. 내가 네 맘 안다. 그리고 A를 주신 거야. 우리 백발제비가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내 친구도 아주 괜찮은 친구지. 이 친구 답안은 A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가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친구 답안은 어디서 베껴온 거지. 모르는군. 근데 왜 웃은 거야? 모르고 웃은 거야 지금? 뭘 알고 웃는다고? 이거 만약에 창작이면 이거 F지. 이걸 패러디라 그러죠. 어디서 베꼈나? 삼국지에서 베낀 거지. 이런 참.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 삼국지를 안 읽으셨군요. 그 기지가 돋보여서 우리 백발제비가 예를 줬을 텐데 어쨌거나 칸트야. 내가 우선 칸트 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랬지? 첫 번째가 순수성 비판. 여기서 칸트가 뭘 설명할 거라고? 지식을 설명할 것이다. 지식 설명 먼저 들어보자. 칸트의 고민은 이런 거였었단다. 베이컨 선배께서는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면 뭐 하라 그랬죠? 실험, 관찰,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었죠. 데카르트 선배는 경험은 못 믿겠다 그랬죠. 불확실해서 못 믿겠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오직 이성적 사유, 의심할 줄 아는 이성적 사유에서만 지식이 나온다. 데카르트 이렇게 말했잖아. 칸트 고민은 이거라고. 베이컨 선배가 맞는 거야? 데카르트 선배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칸트가 정리했어. 칸트의 답은 이거야. 베이컨도 틀렸고 데카르트도 틀렸다는 거야. 둘 다 틀렸다. 그리고 칸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험적인 재료가 없이는 새로운 지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일단 경험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갈릴레이라고 들어봤나? 금말한다. 그분이 아무나 금말해. 그분이 망원경을 실제로 만드시죠.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하지요.
목성을 관찰하죠. 목성을 관찰하다가 갈릴레이가 뭘 발견하나? 유로파라 그러는데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 목성을 함께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는 거야.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있다고? 새로운 관찰. 이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지식의 토대가 되지요.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별이 뭘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야.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중세 때는 하늘은 다 뭐 중심으로 돌았어? 지구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잖아. 이 세상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 하늘이 돈다. 이걸 뭐라 해? 천동설. 들어봤냐?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성 주위로 별들이 돈다고? 모든 별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건 아닌 것이다. 이게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고.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 없이는 새로운 지식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이 경험 혼자서는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이 경험이 들어온 다음에 이성이 이 경험에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경험에 작용을 한다고? 또 이해해보라. 어제 경험한 것과 오늘 경험하는 걸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어제 경험과 오늘 경험을 비교하려면 어저께 경험을 기억해내야 되지. 오늘 경험을 기억해야 되지. 이 경험과 경험을 비교하는 건 눈이 하지 않지. 경험과 경험을 비교하는 건 뭐가 할까? 이성이 한다는 거야. 또 그저께 했던 경험과 오늘 했던 경험을 연결시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경험과 경험을 연결시키려면 기억해내야 되지. 이 경험을 연결시키면 뭐가 할까? 이성이 한다는 거야. 일단은 경험이 들어와야 되지만 이 경험 혼자서는 지식이 안 된다. 이 경험에 대해서 이성이 쪼개보기도 하고 경험을 잘라보기도 하는 거야. 경험을 붙여보기도 하고 경험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걸 유식한 말로 분석, 종합이라고 말하는데 이 분석과 종합의 작용이 될 때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경험 혼자서는 지식이 안 된다. 정리. 칸트 말대로 말하면 새로운 지식이 생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경험만 가지고는 지식이 되지 않아. 이 경험에 뭐가 작용해야 돼? 이성이 작용할 때만 지식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이 말 이해가 되나? 네. 베이컨도 반만 알고 데카르트도 반만 알았던 거지. 이 둘이 결합될 때만 지식은 만들어진다는 거야. 되냐? 그리고 칸트가 베이컨의 귀납법을 논평했습니다. 이소부가 기억나나? 첫 번째 관찰 누구 발자국이었더라? 첫 번째 누가 들어갔냐? 동물에. 사슴이 들어갔나? 사슴이 들어갔어. 사슴 발자국 나온 발자국이 없었지. 그 다음에 뭘 봤나? 토끼였나? 토끼 발자국 관찰해서 나온 발자국이 없었지. 세 번째 뭘 봤나? 돼지 발자국도 나온 발자국이 없었지. 여우의 결론은 뭔가?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갔다면 못 나온다.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여기는 함정이 있죠. 함정이 뭘까요? 다시 머리에 힘주고 잘 들어봐. 사슴, 오마이. 사슴 발자국 봤는데 들어간 발자국만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토끼 발자국 역시 나온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돼지 발자국 역시 나온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관찰 1, 관찰 2, 관찰 3 종합했습니다. 결론.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 들어갔다면 못 나온다. 이게 결론이었죠. 지금 얘기의 함정은 뭔가? 예외는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외 말고. 다시. 사슴 발자국 봤는데 들어간 발자국이 있고 사슴이 나오지 않았어. 토끼 들어간 발자국이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어. 돼지 들어간 발자국이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어. 여우가 말했어.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문제가 뭐야? 여우는 지 발자국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여우는 누구 발자국을 본 적 없다고? 자기 발자국을 본 적이 없다고. 보라고. 귀납법은 항상 이런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귀납법은 이건 관찰한 거죠. 이건 경험한 거죠. 되나? 근데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 결론은 경험한 적이 있어 없어? 이 말 이해가 되나? 귀납법은 뭐에서 출발하지만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실을 결론에 있다는 것이야. 이 말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까마귀 한 마리 봤어. 온몸이 새카맸어. 두 번째 까마귀 봤어. 온몸이 새카맸어. 땡땡땡땡. 100번째 까마귀 봤어. 온몸이 새카맸어. 결론. 모든 까마귀는 온몸이 새카맣다. 문제는 똑같지요. 내가 본 건 까마귀 몇 개야? 100개를 봤는데 결론은 뭐라고 말해? 모든 까마귀가? 난 모든 까마귀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귀납법은 뭐에서 시작하지만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이 귀납적으로 내린 결론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냐? 이 경험한 데서 경험한 적이 없는 대로 건너뛰는 거죠. 100마리 봤는데 모든 게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 100마리 보고 모든 게 그렇다고 말하잖아. 이 경험에서 경험하지 않은 대로 건너뛰는 걸,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걸 논리적, 이런 걸 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가 되냐? 나는 사슴 발자국, 토끼 발자국, 돼지 발자국을 봤지 여우 쥐 발자국을 본 적이 없는데 지가 못 나온 대로 건너뛰고 있다고 되냐? 이걸 논리적 뭐라고 말한다고? 비약. 귀납법에서는 항상 뭐가 생긴다? 논리적 비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아듣겠냐? 칸트가 이걸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칸트가 이 과정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자고. 천천히 다시 봐보자. 여우가 쫄래쫄래 사자 굴로 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슴 발자국이 보이는 거야. 사슴 발자국이 사자 굴로 들어갔네. 사슴이 벌써 사자한테 인사로 왔구만. 그러고 보니까 나온 발자국이 없어. 사슴 발자국이 들어간 발자국인데 나온 발자국이 없는데 왜 안 나왔을까? 지금 금방 와서 지금 사자랑 얘기하고 있나 보지? 그리고 옆에 봤어. 토끼 발자국이 있는데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 토끼도 왔었네. 근데 토끼도 아직 안 나왔네. 사슴하고 토끼가 둘 다 사자고 얘기하나? 셋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돼지 발자국도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었어. 어머머, 돼지도 안 나왔네? 야, 얘네 다 들어갔다가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온 거지?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핵심은 이거라고. 여우는 이거 관찰하면서 이 관찰에 대해서 중간에 뭐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한 것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들어갔는데 안 나왔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나? 이 경험을 비교하면서 따져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결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알아듣겠나? 칸트 얘기는 귀납법을 쓸 때도 뭐만 가지고는 지식이 안 된다. 경험만 가지고는 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이성이 작용해 줄 때만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이해가 됐냐? 그래서 우린 칸트를 말할 때 누구와 누구를 종합한 철학자?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종합한 철학자. 넓게 말하면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철학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란다. 알아먹겠냐? 여기까지 이해가 됐냐? 그렇다면 내가 설명하는 순서가 이해가 되나? 1번 우리 누구 배웠나? 베이컨. 2번 누굴 배웠나? 3번 누굴 배우나? 이게 철학의 맥락이란다. 내 말 이해가 되나? 근대적이 흘러가는 중요한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내가 칸트한테 질문했어. 선생님, 경험과 이성이 동시에 만나야 이게 작용해야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묻기를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요 선생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지식을 만드는 데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칸트가 주저없이 대답했어. 지식을 만들 때 경험과 이성이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식을 만들 때 더 중요한 건 이성이네. 이렇게 말해. 당장 물었지. 왜 이성이 더 중요한데요? 왜 이성이 더 중요하죠? 칸트가 대답했어. 바보게. 경험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외부의 대상을, 말도 어렵겠네 내가. 내가 지금 뭐라 했냐?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시각, 빛을 받아들이는 거지. 촉각, 물체에서 느끼는 거지. 후각, 공기의 어떤 냄새 맡는 거 아니야. 감각이란 외부의 대상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 외부의 대상을 느끼는 것이니까. 내 말 이해가 되나? 따라서 경험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네?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이건 수동적이라는 거야. 외부의 걸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이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되냐? 근데 이성은 저 경험을 쪼개보지. 이 경험을 붙여보기도 하지. 쪼개보고 붙여보고. 얘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 때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지식을 만드는 능동적 힘은 뭐라는 거야? 이성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나? 그래서 칸트를 정리하기를 무슨 논과 무슨 논을 종합했지만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지만 칸트는 여전히 경험 우위야, 이성 우위야. 이성 우위의 철학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란다. 여기까지도 맥락이 이해가 됐냐? 이게 칸트가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단다. 오케이인가? 여기까지는 맥락을 이해하면 충분해. 수능에서는 칸트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 올해는 칸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또 나와. 당연히 또 나와. 왜 칸트가 당연히 나오는지는 내가 공리주의까지 설명하고 나면 다 이해가 될 터인데 반드시 나와. 근데 칸트를 문제를 낼 때 칸트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 이거는 맥락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 칸트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모두 내는데 왜 여기서 문제를 낼까요? 어려우니까? No. 중요하니까? 실제로 대학 가서 공부하면 칸트 책 중에 이게 훨씬 더 유명해.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왜 수능 문제는 여기서 낼까? 그럼 내가 보는 시험이 뭐야? 윤리거든. 윤리와 사상이거든. 순수 이성은 뭘 설명하는 것이었어? 지식을. 여기서 뭘 설명해? 도덕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란다. 알아듣겠냐? 어쨌거나 여기서 문제를 내는데 문제와 답을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칸트 가지고는 완벽하게 맞추죠. 칸트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칸트 문제가 물어보면 한 가지만 물어봐.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봐. 물론 표현 방식은 계속 바뀌어간다. 표현 방식은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아. 칸트 문제를 내면 맨날 묻는 게 이거야. 이게 칸트 문제야.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게 문제야. 누가 볼 때 도덕적 행동? 칸트가 볼 때. 칸트가 볼 때 도덕적 행동은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가? 이게 맨날 물어보는 수능 문제란다. 오케이? 답. 이 문제의 답을 알려면 칸트의 가정을 알아야 돼. 중얼중얼. 칸트의 뭘 알아야 된다고? 가정. 너희는 끄떡끄떡 이러면 돼. 그 인간이 그따구 가정을 했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돼. 칸트 선생께서 가정하시기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배우지 않고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다는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네 글자로. 설명을 듣는 겨 마는 겨. 실천 이성이죠. 내 말이 되나? 실천 이성이 뭐 판단 능력이라고? 선악 판단 능력이라고. 칸트가 말하길 인간에게 네 글자로 다 뭐가 있다? 실천 이성이 있다. 실천 이성은 경험에서 하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하는 거야? 원래부터 하는. 내 말 이해가 되나? 좀 천박한 표현을 하면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되나? 내가 지금 무슨 표현을 했지? 천박하려고 말했다. 천박해본 선천적. 왜 천박하게라고 내가 말했냐면 칸트는 선천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 칸트는 오히려 무슨 말을 쓰냐면 이것부터 어려워지는데 칸트는 선험적이라는 말을 써. 뭐라고? 선험적. 무슨 뜻인가? 경험하기 이전의 것. 이건 선천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천박하고 무식할 때 그냥 똑같다고 봐도 돼. 다시. 칸트는 인간은 날 때부터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아는 능력. 네 글자로 뭐가 있다? 실천 이성이 있다. 이게 칸트의 뭐라고? 칸트의 뭐라고? 가정이야. 칸트가 가정한 거야. 가정하길 인간에겐 실천 이성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야. 오케이. 실천 이성이 뭘 가르쳐준대? 선, 악을 가르쳐준대. 답 그냥 나오지. 그럼 도덕적 행동이 뭐겠냐? 뭐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럼 실천 이성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 이성이 야 이건 선이다 반드시 해야지 하면 되는 거야. 실천 이성이 안 된다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야. 실천 이성이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란 뭐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 이성의 명령이 그런다. 이 실천 이성이 이건 선이다 반드시 해라 하면 되고 실천 이성이 이건 악이다 하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명령에 복종하면 이 명령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행동이다? 도덕적 행동이다. 이게 칸트의 답이란다. 되나? 되나? 두 번째다. 칸트는 이 실천 이성이란 말을 세 글자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한단다. 나중에 우리가 심화반 가면
그 차이점도 다 구별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실천 이성을 몇 글자로 줄이기도 한다고? 3글자. 이걸 3글자로 줄인 게 칸트의 그 유명한 선의지란 말 들어봤어? 굿. 선의지란다. 선의지가 뭔가? 들어만 봤구나. 선의지할 때 선이 뭔가? 착할 선이야. 의지는 의지지. 그러니까 good will이야. 선의지라고. 선의지. 착한 의지야. 인간에게 착한 의지가 있다는 거야. 이 착한 의지가 나한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려준다는 거야.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야. 인간이 당연히 그건 하면 되는 거야. 실천성 3글자로 줄이니까 뭐가 된다고? 선의지. 그렇다면 두 번째 답은 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선의지의 명령.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여기에 따라 복종하면 그게 도덕적 행동이다. 이해가 되겠나? 세 번째 답. 야, 나 봐봐라. 마음속에서 말이야. 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느끼는 걸 우린 보통 뭐라 그래? 양심이라고 부르잖아. 칸트가 말한 선의지는 우리말대로 하면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양심하고 똑같은 말이란다. 말은 더럽게 어려운 것 같았지만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 우리말 뭐하고 바꾸면 돼? 양심하고 바꾸면 돼. 세 번째다. 도덕적 행동이란 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두 글자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이게 칸트의 답이란다. 됐나? 다만 칸트는 이 양심이 후천적이래, 선천적이래. 선천적으로, 아까 선험적이라고 배웠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선천적인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의 명령, 여기에 따라서 복종하면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다. 이게 칸트의 답이란다. 됐냐? 거기다 봐라. 칸트 문제가 뭐라고?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이냐? 되겠냐? 답 1번 4글자로. 뭐의 명령에 따라라? 실천 이성의 명령. 3글자로. 선의지의 명령. 2글자로. 양심의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하자. 오케이? 잠깐만 쉬자.